안녕하세요. 네, 2018년도 책을 별도로 좀 편집을 했거든요. 작년도 책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리뷰 책이요? 네, 작년도 책에서 조금 보충한 게 있어서 앞쪽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뒷부분 반 이상 넘어가면 문제하고 조금 보충된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추록을 내드릴 수도 좀 없고요. 가능하면 이번 연도분을 보시는 게 조금 수업 쫓아오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충 강의를 들으실 게 있거든요. 보충 강의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충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커 시뮬레이션 2018 제가 온라인으로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따로 보충을 하시고요. 이런 시험 보시기 좀 임박해서 한번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CPA 책임 부분. 이 책임 부분은 정규 강좌의 마지막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시간과 관련된 배분, 그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4시간 시험을 보는데 총 240분이겠죠? 우선 멀티가 테스트 레이스 2개 있거든요. 76문제. 테스트 레이스 하나당 시간을 한 40분. 을 쓰시고요. 그러면 테스트 레이스 2개니까 곱하기 2개가 되겠죠. 그럼 80분. 그 정도만 쓰십시오. 그러면 76문제를 80분이면 1분 정도밖에 안 되죠. 1분 이상 쓰지 마십시오. 멀티 문제는요, 처음에 봐서 답이 안 나오면 못 푸는 겁니다. 거기서 뭐 시간을 끈다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찍으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로 와서, 시뮬레이션이 테스트 리스트 3개 있거든요. 문제가 2문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문제짜리가 있고, 3문제짜리가 있고. 이 문제 한 문제당 가장 짧게 쓰면 한 15분 정도를 쓰면 제일 짧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30분이 되겠네요. 제일 짧게 하면 이거는 1시간 그죠? 60분. 이건 45분 정도. 이게 최소 시간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거든요. 남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 5분 정도를 더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진 않습니다. 5분 정도. 물론 여기서도 플러스 5분이 더 쓸 수도 있겠고요. 5분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최소 시간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5분 정도 남습니다. 플러스 마지막에 여유시간 5분. 마지막 여유시간 5분은 자기 시간이 아니거든요. 3시간 50분이 지났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모르는 문제를 새로 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시간이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점수, 알로케이션은 여기 50, 여기 50이거든요. 50대 50이지만 시간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뭐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주로 이제 DRS 문제겠죠. DRS 문제에서 새로운 형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 18년도 문제, 새로 기출된 문제를 보고 옛날 문제를 보더라도요. 물론 주어지는 폼 같은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지 못한 그런 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DRS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거기는 함정이 없거든요. 문서를 가짜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DRS 문제가 나오면 다큐멘트 이름을 보면 대충 이게 뭔지 압니다. 뭘 설명하는 영수증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칼럼들이 있거든요. 칼럼들 읽어보면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구나 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점수 따기가 쉽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봤을 때 문제가 처음 보는 형식이라고 해서 내용이나 답도 전부 처음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만 이해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 마음가짐을 먼저 겁을 먹고 시작해버리면 그 한 2시간 정도 그걸 해결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거든요. 그걸 좀 조심을 하십시오. 어떤 형태의 문제든 배운 데서 나왔고 나는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이널 리뷰 수업은요. 정규 강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규는 제가 예습하지 말라고 그러죠. 복습만 하고 예습은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널 리뷰는 다릅니다.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습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지만 못 풀면 그냥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한번 본인이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오시면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 수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는 거의 대부분 백허에 다 실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의외로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풀어봤던 건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제가 따로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내용이 나올 때마다 풀어줄 텐데요. 백허 문제 없는 것만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관련되는 것 뽑아서요. 기출문제집을 12년부터 17년까지 문제집을 가지고 오시면 수업시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드릴 거고요. 18년도 문제는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18년도 문제 중에서 제가 풀어드릴 것을 다음 주 중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가지고 오시면 수업시간에 18년도 문제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교재는 가장 그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교재 내용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만 찍어서 스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고 저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거 위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 멀티 문제도 몇 개 정도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뭐 많이 신경 쓰는 게 최근 경향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최근 경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합격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확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리폼 있죠. 세법 개정한 거.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시험을 보실 거면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으로 제가 비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설명이 좀 빠르죠. 빠르다 보니까 와서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진도를 어디 나가는지 쫓아오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수업 듣는 게 아니죠. 어디 하는지 찾다가 헤매고 옆에 사람이라고 아느냐 모르죠. 서로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이 리뷰 수업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화면 있는 보교재 있는 걸 그대로 비춰서 여기다가 풋노트를 달거나 중요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진도를 좀 나가다가 또 시험과 관련된 것은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들을 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을 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리뷰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이그잼션 볼게요. 9페이지. 이그잼션 타입 보시면요. 본인, 스파우스, 디펜던트 그랬죠. 문제에서 how many exemptions라고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how many exemptions를 물으면 셋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how many dependent를 물으면 이 두 사람은 빠집니다. 그죠? dependent는 여기 빠진 나머지들만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 dependent를 보시면 dependent가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58쪽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시고 58페이지를 가보실래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qualified person, taxpayer, spouse, dependent, 그 다음에 not dependent라고 되어 있죠. dependent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받는 경우 거기서 이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58 연결시켜 놓으시고 거기 not dependent 옆에 9페이지 이걸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dependent는 5가지를 전부 충족을 해야죠. all. 그 다음에 taxpayer 본인은 뭐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IRS 입장에서는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이미 청구가 되어버렸으면 내가 텍스 리턴 할 때 내가 공제 못 받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공제를 받아버리면.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스파우스입니다. 배우자. 조인트를 하면 무조건 인정. 그죠? 조인트 하면 두 사람 카운트 하는 거죠. 조인트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근데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eparate return. 각자 신고를 할 때도 스파우스 exemption 받을 수 있다. 조건이 필요하죠. 두 개. 여기 and입니다. 플러스. 인컴도 없고 스파우스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청구된 사실도 없고 그럼 어디서 공제받은 사실이 없죠. 그러면 separate return을 하면서도 스파우스 exemption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연도말 현재 디보스 상태면 그럼 메리드가 아니죠. 메리드가 아니면 조인트 못하는 겁니다. 노 조인트죠.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사망하면 이건 예외적으로 사망한 경우는 조인트를 합니다. 조인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우스 이그젬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파우스는 디펜던트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펜던트 볼게요.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릴레이션십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non-relative죠. 사촌부터입니다.
3촌까지는 relative죠. 4촌부터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1년 내내. 살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3촌까지는 살든 살지 않든 상관없죠. 그러면 relative는 첫 번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만 갖추면 되는 거죠. must live with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보시면요. 부양을 하느냐. 50% 초과 부양해야죠. 생활비. 서포트에 포함되는 것,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들이 다 포함되죠. 먹고 입고 자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거기서 조금 특별한 항목이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두 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임대 가치. 방을 하나 쓰고 공짜로 쓰게 했다. 그 가치. 그것도 서포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recreation 그랬죠. 선물 준 겁니다. 생일 선물을 사줬다. 그것도 서포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 생활비가 아닌 나머지 지원해 준 건 전부 제외하는데요. 그 중에서 non-taxable scholarship. 여기 education은 포함하는데 non-taxable scholarship은 제외해라 그랬거든요. 이걸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건 제외합니다. non-taxable scholarship은 27이거든요. (27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있죠. 14번에. degree seeking으로서 paid for tuition fees books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not taxable scholarship입니다. 그것은 생활비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거기 11페이지라고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27에 가서 11로 연결시켜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멀티플요. 50%를 초과 지원해버리면 그 사람이 디펜던트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근데 단독으로는 50%를 넘지 않지만 합쳐서 여러 사람을 합쳐서 지원 비율을 따지니까 50%를 넘더라. 그런 경우 그게 멀티플 서포트입니다. 그런 경우 자격이 누가 있죠? 10%를 초과 지원한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는요. gross income이 4,050불을 넘지 않을 것. 이때 gross income은 taxable income만 의미를 합니다. exempt income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죠. 그죠? taxable income만 그거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xception, child 그랬습니다. 자녀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즉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면 gross income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도 상관없다. 19세 언더이거나 그럼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24세 언더인 경우는 그때는 full-time students일 것. 둘 중 하나죠. 이 child의 나이 있죠. 19세 언더이거나 under 24 full-time student라는 조건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13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7만 가볼게요. 87, 9번 있죠. EIC 9번의 중간 정도 내려오시면 qualifying child라고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가 바로 under 19, full-time students under 24. 똑같죠? 조건이요. 네, 거기 11페이지라고 연결시켜 놓고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국적 US, 캐나다, 멕시코 아니면 전부 탈락.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조인트 리턴을 하는 사람은 탈락. 그게 마지막이죠. 17년도 문제 중에서요. 한번 보고 갈게요.
32번. 네, 17년도 32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라고 그랬고요. spouse unemployed 있습니다. modern help support child가 있고요. 23세 full-time students 그랬습니다. 23세로서 full-time students면 여기 해당되죠. 두 번째. 해당됩니다. 그럼 7,000불을 벌었다. 상관없죠. exception 아닙니까? 그럼 dependent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modern help support old child 또 더 큰 자녀 33세 33세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로스 인컴이 크면 탈락합니다. 그런데 인컴이 2,000불밖에 없죠. 그럼 탈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여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스 인컴이 초과해도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는 그로스 인컴이 작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되고 둘 다 디펜던트가 가능합니다. How many exemptions 총 4명이죠. 부부 2사람, 그 다음에 자녀 2사람. 총 4명.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요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네, 그 다음 12페이지 갈게요. 신고 지위 조인트 봅시다. 조인트 리턴을 할 수 있는 경우 문제에서요. 이런 거 divorce라는 단어가 나오면 탈락입니다. separate maintenance라는 단어가 나와도 탈락입니다. 별거 상태 법적으로요. 그것도 탈락 안 되죠. 근데 우리 백업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쭉 나오다가 lived apart 별 따로 살고 있다. 조인트를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건 상관없죠. 그죠? 이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인컴을 합칠 때 이 두 개 어카운팅 피리어드 그랬습니다. 회계 기간이 서로 다르면 가능하냐? 안 되죠. 안 됩니다. not allowed도 안 되고요. 어카운팅 메서드가 한 사람은 현금주의, 한 사람은 발생주의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allowed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qualifying widow. 이 qualifying widow하고 head of household 두 개, 그 두 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qualifying widow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맨 첫 번째는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 없으면 qualifying widow 안 됩니다. 사망을 했어야 되고 그로부터 2년까지. 사망한 연도는 뭐죠? 사망한 연도는 조인트입니다. 그로부터 2년. 그게 qualifying widow 기간이죠. 그 다음에 2 years고요. with가 중요하죠. with dependent in child입니다. 자녀. 1년 인타이어입니다. 1년 내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한 지, 배우자가 사망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사망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 탈락. 그러면 head of household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요. 집안 유지 비용의 50% 초과 부담할 것 비용 부담 조건 household cost죠. 50%. 아까 우리 봤던 dependent를 판정할 때 support하고요. 지금 여기서 신고 지위 판정할 때의 household cost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household cost에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표 있죠.
거기 포함되는 거 보시면요. 집과 관련된 것, 범위가 좁죠. 집과 관련된 실제 지출, 이게 50% 초과 부담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전부 집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돈 나간 거. 그 다음 집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부담할 필요 없다 이거죠. 거기 맨 밑에 exclude 맨 밑에 보시면요. rental value of home 그랬죠. 집의 임대 가치는 아까 support에 들어갔습니다. 인정해 주지만 이거는 집과 관련된 돈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한다.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하고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qualifying person이죠. 있어야 됩니다. 비용 부담 조건은 똑같고요. 둘 다 필요합니다. household cost. 이때 qualifying person이 누구냐 하면 후보가 A, B, C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주로 이 두 개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페어런트가 있으면 페어런트는요.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디펜던트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살 필요는 없다. 디펜던트면 된다. 그럼 qualifying입니다. unmarried child는 정반대. 디펜던트일 필요는 없지만 같이 살아야 된다. 자녀일 때는. 그럼 qualifying 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되면 qualifying widow가 제일 우선이고요.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가 두 번째고 안 되면 싱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배우자가 작년에 사망했다. 제일 우선적인 주의가 뭐죠? qualifying widow. 그런데 dependent in child가 없다. 그럼 안 되죠. 탈락. 그 다음에 qualifying person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럼 뭐죠? 싱글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멀티 문제를 몇 개 옮겨놨거든요. 1번 한번 볼까요? J&M divorced last year.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럼 조인트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 live with Mary하고 같이 살고 있고 John 이제 이혼했으니까 별도로 살겠죠. 아들은 메리하고 살고 John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John claim 자기 아들을 디펜던트론 청구를 한다. 살고 있진 않지만 그 다음에 John의 스테이러스가 뭐냐 이랬습니다. 일단 조인트는 탈락이죠.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qualifying widow도 사망한 사실 없으면 배우자요. 탈락이죠.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가 되는지 이게 이슈가 되겠죠. 둘 중 한 사람인데 parent는 살 필요는 없고 dependent면 된다고 그랬죠. child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고 있지 않죠. 전 남편하고 살고 전 배우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되죠. qualifying person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싱글이죠. 그 다음에 gross income 넘어갈게요. 과세 기간 세 개 있죠. 캘린더 이어, 피스컬 이어, 그 다음에 위크 이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거 보시면 피스컬 이어, 위크 이어를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트러스트는 마음대로 이거 못한다 이겁니다. 파트너십의 경우는요. 197페이지에 가면 파트너십의 택서블 이어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가 다를 겁니다. 작년도 최근요.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텐데 197페이지 보시면 4번 중간에 4번 텍스 이어 있죠. 셀렉션 우선순위에서 50% 초과 A, B, C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셀렉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뭐죠?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 15페이지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S코퍼레이션 221페이지인데 S코업의 taxable year는 파트너십하고 똑같습니다. 즉 required tax year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음대로 못 쓰는 거고요. 트러스트는요. 247페이지입니다. 247을 한번 볼게요. (247) 밑에서 네 번째 줄 있네요. 트러스트는 캘린디어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못 씁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럼 여기에 없는 것 중에서 우리 배웠던 엔티티가 뭐가 있죠? C코퍼레이션. C코업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어카운팅 베이시스, 어카운팅 메서드 볼게요. 회계 기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그랬고요. 현금주의에서 요거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안 받아도 인컴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게 바로 constructive receipt입니다. 받은 것과 똑같은 상태, 안 받은 상태, 그러나 받은 것과 똑같은 상태.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뭔지 말로 설명되어 있죠. 이 constructive는요, 이런 거죠. 서비스는 이미 completed 됐고요. 일은 다 했고, 그 다음에 unpaid 인 상태. 일을 다 했는데 돈을 안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주겠다.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 그럼 뭐죠? 돈을 안 받아도 인컴입니다. 현금주의를 써도 이때 인컴이다. 택서블 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accrual basis에서 obligation to use 그랬습니다. 강제 사용. 이거 강제 사용.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거죠. 현금주의를 못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거죠. 텍스 쉘터, 라지 C 코퍼레이션, 규모가 큰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의 판정 기준, 현금주의를 못 쓰는 거요. 134.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반 법인이 얼마 이상이 되면 발생주의 강제 현금주의 못 쓰느냐. 기준이 뭐죠? average gross risk고 5 밀리언 달러보다 적으면 현금주의 가능. 크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인벤토리가 있으면 발생주의 강제.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exception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외사항. 예외사항은 이거 불문하고 이거 무시하고 강제 적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exception 두 개 있죠. 맨 첫 번째 있는 건 뭐죠? 인컴에 대한 exception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은 expense에 대한 exception이죠. 인컴에 대한 exception 보시면요. prepaid 이자를 먼저 받거나 임대료를 먼저 받거나 기술료를 먼저 받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뭐죠? 무조건 받은 연도.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받았으니까. 이번 연도 taxable에 포함해라. 공통점이 있죠. interest, rent, royalty 뭡니까? 내 재산을 빌려준 대가. 그게 공통점입니다. 내 재산을 빌려준 대가를 지금 받으면 무조건 인컴이다 이거죠. 텍스상으로. 잘 안 보이네요.
기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expense 보시면요. deductible in the year related로 했습니다. related는 기간 계산해라 이겁니다. paid 해도 deductible 하지 않다. 현금주의 납세자가 이자를 먼저 다 지급해버렸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분 이자를 지금 다 지급했다. 언제 공제받죠? 지금 공제 못 받습니다. 강제 적용이거든요. 기간 계산해라. 이게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시뮬레이션 문제, 우리 부교재에 있는 거, 시뮬레이션 38페이지를 잠깐 먼저 볼게요. 시뮬레이션 하나 있죠. 네, 그 문제를 먼저 풀고 갈게요. Income와 deduction for individual taxpayer. 금액을 기록을 해라. 현금주의인 경우, 발생주의인 경우. 거기 해답을 내가 다 채워 넣었습니다. 원래 해답이 없는 건데요. 해답 쓰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답 일단 채워 넣은 거고요. 첫 번째 볼게요. Prepaid interest received를 했습니다. 이거 exception 대상입니다. 이자를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죠? 받은 연도입니다. (38) 가봅시다. 이건 exception입니다. 받았느냐? 전부 인컴이다. exception에 해당되면 두 개 똑같습니다. 그게 예외 아닙니까? 그죠? 인컴 다 보고 해라. prepaid interest paid. 이자를 먼저 준 거, 이것도 exception인데 반대 비용의 exception이죠? exception입니다. 이자를 지금 기간이 아닌데 먼저 지급했다. not deductible입니다. 현금주의, 그 다음에 발생주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advance rent, paid rent를 준 거, 이건 exception 아닙니다. 받는 게 exception이죠. 그죠? 이건 exception 아닙니다. 그럼 이건 일반 기준. 현금주의, paid 했나, deduction. 발생주의는 not deductible. 일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advance rent 받은 거, 이건 exception이에요. 받으면 전부 인컴이죠. 똑같습니다. exception은요. 그 다음 prepaid royalty 받은 거, 이것도 똑같은 항목이죠. 전부 인컴이다. 받았으면. advance receipt for 일반 매출, 상품 판매하고 먼저 받은 거, 이건 exception 대상 아닙니다. 일반 기준. 일반 기준은 현금주의 받으면 인컴, 못 받으면 인컴 아니죠. advance payment for service, 용역 대가를 먼저 준 거, 이것도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은 현금주의는 준 거라고 그랬죠. 페이먼트는 요거 디덕션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겠죠. 근데 발생주의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그로스 인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조건. 페어마켓 밸류로 보고를 해라. 받은 시점 현재의 가치를 인컴으로 보고해라. 이랬습니다. 18년도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18년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팁 한번 읽어보시고요. 라이프 인슈어런스는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대원칙은 프리미엄 페이드 not deductible,
proceed 보험금 받는 거 not taxable. 둘 다 전부 제외죠. 비용 낸 거 not deductible, 받은 거 not taxable.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화면은 좀 깨져 있는데요. 그 밑에 풋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보험계약을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한 사람 말고 바이어. 보험계약을 산 사람인 경우는 금융상품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택서블 하다 이겁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택서블. 그런데 자기 투자한 원금은 뺀 나머지가 택서블이겠죠. 이 사람은 택서블 하다. 원칙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명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나택서블인데 그걸 인서먼 그랬습니다. 나누어서 받게 되면 거기에 붙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택서블하다. 그 다음 그룹텀 라이프 인슈어런스 프리미엄 페이드 바이 임플로이어 내가 낼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 경우로서 이때는 cost up to 5만 불 커버리지에 대한 코스트 프리미엄 회사가 대신 내준 프리미엄 부분 거기 5만 불까지는 not taxable 5만 불 초과분에 대해서 회사가 내준 것은 taxable 이런 얘기인데요. 밑에 문제를 바로 볼게요. 특정 직원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줬다. 회사가요. 총 커버리지 보상금은 8만 불 계약이고요. 연간 보험료는 커버리지 1000불당 20불짜리 보험 계약입니다. 실제 셀러리로 6만 4천 불을 받았다면 토탈 셀러리가 얼마냐. 6만 4천은 실제 받는 거고 플러스 택서블 베네핏이 얼마냐 이겁니다. 총 커버리지가 8만 불 아닙니까? 면세점이 5만 불이거든요. 커버리지 기준. 여기에 대한 보험료로 환산해야죠. 1000불당 20불. 이만큼을 회사가 지원해 준 거거든요. 네, 요까지는 면세점이니까 넘는 거, 이게 택서블 하다 이겁니다. 64,600. 그 다음에 캐시 서렌더 밸류 해약 환급금의 가치. 라고 그랬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20년간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왔다. 1000불씩 내왔습니다. 그랬다가 캐시 그랬습니다. 캐시는 현금화했다. 해약한 겁니다. 해약했더니 3만 불을 받았다면 내가 냈던 걸 돌려받는 건 나택서블이고 더 받은 건 택서블인 거죠. 그럼 3만 불에서 내가 냈던 거 이건 빼줘야 되겠죠. 1000불 곱하기 20년간. 그럼 더 받은 게 얼마죠? 10,000불. 이건 택서블 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income. 뭐 이자 소득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면세 이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있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고 밑에 하나는 EE 본드까지 하면 면세이자가 전부 4가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요. 여기에 붙는 이자란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아니죠. 여기에 붙는 이자는 택서블 하다. 텍스 리펀드에 붙는 이자.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다쳐서 받는 보상금은 나택서블이지만 이걸 늦게 받아서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택서블하다. 이 자체는 뭐죠? 이건 나택서블입니다. 보상금 자체.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그건 택서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채권 중에서 면세 채권이 EE 본드죠. EE 본드는요.
조건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백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sole, 단독 구입하거나 joint with spouse일 것. joint with friend면 taxable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령 제한 있죠? 구입한 사람 24세 이상. 그 다음에 용도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기 성환금을 받아서 higher education expenses에 쓸 것. 대학교 이상의 학비에 쓰게 되면 not taxable 하다. 거기 붙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 학비가 뭐냐 하면 그 밑에 footnote 있죠? tuition and fees 수업료 총액에서 이걸 뺀 거란 얘기입니다. not taxable scholarship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이 몬드의 환급금으로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디비던 인컴 볼게요.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종류, 현금, 현물배당. 현물배당은요, 코퍼레이션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주는 게 코퍼레이션일 거 아닙니까? 코퍼레이션의 배당을 주면, 현물배당을 주면 뭐가 배당금이죠? 배당소득이죠? 뭘로 평가합니까? 페어마켓 밸류죠. 페어마켓 밸류가 디비던 인컴입니다. 근데 그 프로퍼티에 만약에 부채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부채는 내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빼야 됩니다.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부채를 뺀 금액이 디비던 인컴입니다. 그 다음 외국에서 받는 것도 일단 택서블 인컴에 포함을 했다가 이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포린 인컴은 전부 포함했다가 뭘 받죠? 크레딧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선언했죠. 회사가 주겠다. 지급은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을 했다. 언제 인컴이죠? 예, 받은 연도.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배당 소득 금액은 세율, 혜택 주죠. 세율은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 투자는요, 61초가. 롱텀 캐피털 게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게 낮은 세율이거든요.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한 세율 적용 방법은 107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연결만 하고요. 그 다음 디비던 인컴에서 제외되는 거 보시면요. 라이프 인슈어런스 팔러시로부터의 디비던드라고 하면 이건 배당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냈던 돈을 환급받는 거, 보험료 환급이거든요. not taxable입니다. 그 다음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로부터의 디비던드는 표현이 디비던드고 실제 내용은 인트레스트 인컴입니다. 뱅크로부터의 디비던드니까 이자 소득 금액이다. 인트레스트 인컴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디비던드하고 인트레스트요. 코퍼레이션인 경우는 차이가 있죠. 그죠? 코퍼레이션이 디비던드 인컴을 받게 되면 DRD를 공제를 받는데 인트레스트를 받게 되면 DRD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가 달라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요. 리펀드 그랬습니다. 리펀드는 돌려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페이를 했습니다. 그거를 잘못돼서 돌려받는 겁니다.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으면 인컴이냐 아니냐, 인컴 여부를 판정해라. 이걸 판정하려고 하면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페이드한 연도로 돌아가서 봐라. 페이드 했을 때 디덕션 받은 것을 돌려받으면 택서블이다. 디덕션 받지 못한 것을 돌려받으면 not taxable이다. 이 원칙, 이게 텍스 베네핏 룰입니다.
돌려받았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코퍼레이션이든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옛날에 디덕션 받은 걸 돌려받으면 뭐죠? 그때는 텍서블 하다 이겁니다. 많이 나오는 게 텍스 리펀드 받을 때 처리. 페더럴 인컴 텍스는 우리 목적지죠. 이거는 디덕터블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텍서블 할 수도 없습니다. 텍스하고 전혀 상관없자. 그죠? 이건 not deductible, 돌려받아도 not taxable. 그 다음에 state income tax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공제 위치는 아이템아이즈 아닙니까? 이걸 돌려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가 봤더니 그 연도에 아이템아이즈를 선택을 했다. 공제를 받았죠. 스탠더드를 했다. 그럼 공제 안 받은 거죠. 스탠더드를 했다면 이걸 서식을 이걸 썼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스탠더드입니다. 베커에 있었죠. 그죠? 템포럴 이지 이게 스탠더드입니다. 스탠더드를 공제 받은 연도에 냈던 걸 돌려받았다면 not taxable. 이건 간단하죠. 근데 아이템아이즈를 신청한 연도 것을 돌려받았다면 이때는 lesser 그랬습니다. 돌려받은 게 전부 인컴이 아닙니다. 돌려받은 것으로서 lesser 그랬죠. 돌려받는 거하고 그 연도에 옛날에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 스탠더드를 초과했던 익세스 부분 그 둘 중에서 작은 거 이걸 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리펀드에 붙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인터레스트요. 이자는 전부 텍서블이죠. 이건 텍스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 리펀드 있죠. 스테이트 인컴 텍스 리펀드 받았습니다. 작년도 것을 돌려받았는데 작년도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신청했었고 그 금액은 그 작년도 스탠더드 금액을 1200불만큼 초과한 상태였다. 만약에 A 리펀드 800불 받았다면 800이 더 작네요. 초과된 금액보다. 그럼 800이 인컴. 그 다음에 1500을 돌려받았다면 1500하고 뭘 비교하죠? 작년도 초과된 익세스 1200불을 비교했더니 익세스가 12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1200. 두 번째 경우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early money. 받는 사람은 인컴, 주는 사람은 above the line deduction. 조건. 현금 주는 것만 early money입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프로퍼티는 제외. 그 다음 매년 계속 주는 것만 포함. 일시불로 주는 것 제외. 그죠?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일시불은 제외.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활비로 주는 것만 포함합니다. 배우자 생활비 말고 자녀 보상비, 자녀 생활비로 주는 것은 제외. 이 구분을 해라 이겁니다. 부채 대신 상환해 주는 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 상환이 끝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child support, 그 다음에 early money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child support는요. contingent portion 그랬죠. 자녀 나이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 그 부분이 child support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reduce by 2,000불. when child 18이 되면 2,000불, 이거 by는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을 줄인다. 10,000불 계속 주다가 자녀가 18세가 되면 2,000불을 줄이면 계속 주는 게 얼마죠? 8,000 아닙니까? 8,000이 early money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금액, 얼리머니하고 차일드 서포트 약속했다가 적게 주게 되면 차일드 서포트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라. 그걸 넘는 금액이 얼리머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자영업자인 경우는 스케줄 C를 작성하죠. 사업소득 금액,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디덕터블 인 스케줄 C, not deductible in 스케줄 C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철저하게 이건 뭐죠? 디덕터블 하려면 비즈니스 릴레이티드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건 모든 게 전부 디덕터블 하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D번을 조금 주의하십시오. 아무런 언급 없이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냥 디덕터블 합니다. 워킹 캐피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인컴을 받았다. 자기 개인용 계좌이든 사업용 계좌이든 인터레스트 인컴이 생겼다면 어디에 기록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인터레스트 인컴은요, 무엇이든 간에 스케줄 C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매출, 스케줄 C에 뭐, 세일즈 기록하고 다른 거 기록하더라도 인터레스트 인컴은 스케줄 B입니다.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생긴 인터레스트 인컴도 스케줄 B입니다. 이자는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에 대한 셀러리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셀러리, 이건 not deductible이죠. 부채 상환하는 거. 부채는 비용이 아니죠. not deductible. 사업을 위해서 이익이 생겼습니다. 주정부에 소득세를 냈다 주의하십시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긴 하지만 스케줄 C 아닙니다. 이건 뭐죠? 아이템 I였습니다. Federal Income Tax는 이건 아까 얘기했죠? Not deductible. Charitable Contribution은 뭐죠? 이건 아이템 I였죠. 문제 하나를 보고 갈게요. 17년도 퀘스천 중에서요. 30번. (30번) self-employed 자영업자 덴티스트 그랬고요. 다음 비용이 발생됐다. amount of expense Dr. can deduct schedule C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investment expenses 투자 관련 비용. 투자 관련 비용은 덴티스트하고 상관없죠. 그죠? 스케줄 C 일단 아니고요. 어디에서 공제받겠습니까? investment expenses는요. 아이템마이즈입니다. 아이템마이즈 중에서 miscellaneous였죠. 2%. 그 다음에 custodial fee, K여급 플랜, 개인연금과 관련된 관리 수수료, 금융기관의 관리 수수료, 이건 뭐겠습니까? 개인연금의 신탁 수수료는 miscellaneous item의 deductio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work uniform, employee, 직원들을 위한 거, 이건 스케줄 C네요. 320. 그 다음에 subscription, used waiting room 그랬습니다. 대기실, 간행 물구입비. 이건 비즈니스와 관련성 있죠. dental education seminar, 이거 비즈니스와 관련성 있습니다. 이거 3개네요. 1730.
네, 잠깐 휴식할게요.